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언제나 광복절은 뜻깊은 날이지만 어제는 특히 80주년을 맞는 날이라 더욱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광복 이후 80년 동안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 나라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네요. 이번 광복절에도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상에 출몰했고 일본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나라를 찾기 위해 헌신했던 독립투사들의 정신 아직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양정원 씨. 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어제처럼 지방 방향 이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가 난 곳이 있어서 먼저 짚어드리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 부근으로 진화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로 쪽으로 조심히 통과해 주셔야겠고요. 교통량 자체는 강원권으로 가는 길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50번 영동선의 경우는 경기권에서 용인과 호법 부근에서만 짧게 밀리지만 이후 강원권이 더 답답합니다. 원주와 새마을 또 면원과 대관령 일대에서 길게 밀리고 있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사이로 12km 구간, 또 한 번 홍천 휴게소부터 서석터널까지도 13km 구간 불편합니다. 52번 광주 원두선 원주 방향으로는 초월터널을 앞두고 짧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긴 무난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과 옥산 부근에서 각각 2km 정도만 밀리고요.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정안 부근 양방향 답답하게 통과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많이 붐비진 않습니다. 서해대교와 당진 중심으로 각각 3, 4km의 정체만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권 근교 차량들도 많진 않아서 백번고속도로 양방향 송내 일대에서 살짝 속도 떨어지고 동쪽에서 판교 쪽으로는 송파부터 서하남까지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 오늘은 KBS 정혜주 기자가 도와주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윤석열, 김건희 나란히 구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원래 구속 상태였고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면서 전 13일이죠. 12일 늦은 밤에 결정이 됐습니다. 12일 늦은 밤. 네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구속된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한 달여 만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구속된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지금 16개가 넘어가는데 구속영장에는 크게 3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그리고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요.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일단 핵심 물증을 공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순방용 장신구를 건넸다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고요. 네. 또 김 여사 인척집에서 발견된 고가의 시계를 사줬다는 사업가의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현재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조사에는 출석을 하고 있지만 진술은 대부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구속 기간인 20일 안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에 계속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까지 지금 3가지 특검 수사 계속 속도가 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상황을 조사하는 등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국회 본청이 아닌 당사로 소집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거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예.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을 최초로 국회로 불러 모았다가 또 당사로 장소를 바꾼 적이 있는데 그랬죠. 이렇게 당사와 국회 소집 장소가 번갈아 바뀌면서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18명만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경태 의원 두 현직 의원도 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도 이제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이제 통일교 신도의 당원 가입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예. 일단 통일교 신도 당원 가입 의혹은 이제 2023년 3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간부 등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서 권성동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려고 했다는 의혹인데요. 일단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제 당원 정보를 요구하는 건 국민 검열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 12시간 넘는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해경이 관여하려고 했던 정황이 이번 주에 새롭게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KBS 단독 보도였는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고위 간부인 안성식 기획조정관이 계엄사령부에 참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예. 안 조정관은 이제 해양경찰의 실질적인 3인자로 꼽히는 간부인데 그동안 이제 안 조정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일선 경찰관에 이제 비상사태를 대비해 총기를 불출해 무장하라고 지시도 내리고 또 청장주재 긴급회의에서 수사 인력을 계엄사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하. 그런데 이 안조 장관의 출신 고등학교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희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 등과 더불어서 이제 충안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이제 해경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 조정관이 사전에 계엄과 관련해 언지를 받았던 게 아니냐,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됐습니다. 근데 안 조정관은 충암고등학교 선배들과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일단 해양경찰청은 안 조정관이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14일에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펀치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펀치는 조국 사면입니다. 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제 지난 15일 광복절 새벽 0시에 석방됐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출소한 건데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240여일 만입니다. 조 전 대표는 교도소를 나오면서 이제 자신의 사면이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라며 정치 복귀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예. 또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거듭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했는데요. 이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향후 조 전 대표의 행보에도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조 전 대표의 당 대표직 복귀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만큼 조 전 대표 복당과 더불어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 복귀가 예상됩니다. 예. 이후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외에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고요. 또 조희연 전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사면 대상이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이 포함됐고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 네트워크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 어떤 키워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윤석열에 갇힌 국민의힘입니다. 전당대회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국어 강사인 이제 전한길 씨를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김근식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이제 전당대회 방해 논란이 불거졌고 윤리위원회까지 열렸는데요. 당원 당규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까지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대로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제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그 위의 징계 수준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런데 이제 초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로 대결 구도가 나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당내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의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란에도 이제 윤리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끝까지 국면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윤리 결정에 탄핵 찬성파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또 이제 강하게 반발했는데 안 후보는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을 못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냐고 비판했고 조경태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해 이제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전한길 징계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를 냈죠. 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당대표 격인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도 이제 전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엄정하다며 강경 대응까지 예고했는데도 전 씨에게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거라며 국민의힘의 공정과 상식은 다 어디 갔냐고 이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정치를 용납할 수 없을 거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요. 과연 남은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전당대회라는 프레임에서 어떻게 국면을 전환하고 반전에 나설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뉴스펀치였습니다. KBS 정혜주 기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강릉과 북창원, 양산, 밀양의 기온이 34도를 넘었습니다. 속초와 경주, 완도가 33도대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대부분 발효된 남부지방과 제주는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입니다. 낮 시간대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서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직접 햇볕을 쐬는 일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 세종, 부산, 제주 33, 대전, 광주 34, 강릉과 대구는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과 모레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는 비가 곳에 따라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낮 동안 기온이 올라서 무덥겠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도 높아져서 차단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남부지방에 오존 농도도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6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더운 날씨에 정말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들이 있어서 먼저 살펴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진천 부근입니다.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났고요. 불은 껐지만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인데요. 서남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파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전체 31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조양에서 동산 1터널 그리고 홍천 휴게소 부근에서 서석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의 정체는 총 28km 구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원주 분기점에서 삼할 쪽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윤희숙 혁신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혁신위원회가 있어요? 혁신위원장만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회의를 더 이상 열지 않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 안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네 번째까지를 회의를 해놓고 그 다음 안건을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전당대회 날까지로도 임기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로 돼 있는? 시작할 때 8월 31일까지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별 의미 없는 얘기죠, 사실. 혁신위원장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맡았다가 바로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윤희숙 네네.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한테 혁신위원회 맡아달라고 요구가 온 거죠. 그렇죠. 그 요구가 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그걸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이 전당대회를 조금 미루고 필요한 혁신을 좀 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좀 그 충전을 하고 그러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전당대회를 두세 달 미루자고 제안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당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 지금 전당대회 하면 완전히 그냥 그 팔 수 없는 찐빵이 되거나 아니면 난장판이 되거나 왜냐하면 대선 패배 그 뭐 실망 속에서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타협을 한 거죠 서로. 그래서 뭐 못한다 전당대회 이렇게 빨리 할 거면 혁신위원장 못한다 뭐 서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최대한 압축적으로 서로 애를 써서 혁신안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8월 말에 늦게 전당대회를 연다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 윤희숙 위원장께는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혁신위 만들고 윤희숙 위원장 되고 할 때쯤 저는 이 방송에서 어떤 식의 표현을 썼냐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곧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 자격과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당의 몇 가지 혁신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후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면서 거기서 그 비대위 휘하로 만들어진 혁신위원회에서 무슨 안을 낸들 그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표현을 쓴 바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때 제가 그래도 그 타협을 하면서 일을 진행시켰던 것은 그 당시에 혁신위원장을 구하지 못해서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렇죠. 그 난감한 상황에서 서로 약속을 했던 거죠. 이제 대략 나는 이런 방향의 혁신을 할 거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서로 힘을 합쳐서 한 1, 2주일 안에 이걸 다 끝낼 수 있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1, 2주일 만에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셨죠? 단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이제 뭐 당은 그냥 전당대회 국면이 가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표현하셨던 것처럼
혁신위원장 타이틀만 갖고 그냥 개인적 활동을 할 뿐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건 그죠? 지금은 그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 상황에서 첫 2주 동안 혁신위가 활동을 할 때 예.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목소리를 낸 건 있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당이 직면한 문제가 뭐냐. 그게 굉장히 분명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해진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만들었죠.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정확하게 그게 혁신이 시작하고 한 닷새 그 시간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면 나윤장성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국민들 앞에 더 이상 뭘 사과하냐, 사과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전한길 씨 토론회를 당 안방에서 열고 예. 그것을 지도부가 또 방관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세게 문제를 제기했죠. 예. 거취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혁신위가 그냥 듣기 좋은 뭐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당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거다. 뭔가 과거를 단절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부의 강성들만 손을 잡고 윤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려고 하는 개인 정치, 아주 당을 팔아먹는 정치가 지금 당의 적이다라는 것을 대단히 분명하게 저희가 그 지적을 했고 그랬죠. 그 국면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국면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의 핵심이 그 사람들이다. 극소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극소수가 아니라 그분들이 당권을 잡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극소수는 아니고 당원의 일부라는 것이고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현재로서 뭐 어제 갤럽 나온 걸 보니까 높지만 그분들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 문제는 계속 가는 거죠. 물론 그건 맞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든 예. 국민들한테 제대로 과거와 단절한다는 사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당의 체제를 바꾸는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적 쇄신 포함하여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당대표도 국민들 앞에서 오래 못 가죠. 여의도 연구원장직도 함께 갖고 계셨었는데 며칠 전에 사퇴하셨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당 오역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 경선 과정에서는 엄청 중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다가 이 중립의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그냥 직을 내려놓더라도 그 혁신 후보들을 응원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혁신 후보라면 안철수, 조경태 두 분이죠. 두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최고위원 중에서도 또 계시고. 오늘 뭐 아침에 조경태 의원을 만나셨다고요? 네, 오늘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뵙고 여의도에서 뵀는데, 그러니까 그 혁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또 들려주시고 또 서로 공감하는 바가 많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 또 본인이 느끼시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시고, 네. 저는 굉장히 그 흥미 있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원들이 대단히 이렇게 마음도 다치고 굉장히 강성으로 이렇게 가고 계신 흐름들이 있는데 조경태 의원님 말씀으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편견이 그 선입견들이 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전당대회 전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합니까 안 합니까? 두 분 다 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저보다 오히려 이 국면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네. 더 이렇게 현명한 방안으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아까 갤럽 조사라고 언급하셨는데 제가 뭐 구체적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 그렇죠. 여기만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김문수 1등, 장동혁 2등, 뭐 안철수, 조경태는 한참 밑에 3, 4등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2, 3등이 비슷하더라고요. 뭐 숫자는 비슷. 네. 근데 아무튼 1등도 뭐 숫자가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안철수, 조경태 두 분 합친 것보다도 1등이 좀 높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요즘 이제 우선 국민의힘 지지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숫자가 우선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선에 비해서. 맞습니다.
뭐 어디는 15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해놓은 그 우선 이 조사 대상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줄어든 데에서는 어쨌든 여전히 뭐 김문수, 장동혁 이런 분들이 앞선단 말이죠. 그죠? 그분들 심정은 뭐예요? 근데 대선 패배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낮아져 있는 에너지를 제대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당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대선 후보였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선 후보들이 지금 현재 당의 지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죠. 리더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그 패배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를 좀 건설적인 우리 쇄신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그 리더십 경쟁을 하고 있는 경선 후보들이 주로 어떤 식의 그 현실을 보여주냐면 왜곡된 현실이죠. 분노할 만한 상황이다. 우린 크게 잘못한 거 없다. 윤 대통령 부부 계속 옹호하자. 우리끼리 앉아서 방어하고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비틀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경선 후보들이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 대단한 저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당의 당심이라는 것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 당이 소멸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제대로 된 리더십이라면 그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 시간을 더 늘리고 있어요. 그 당심을 민심으로 계속 접근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 노력을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지자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참 죄송하고 근데 그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라고 밝히는 분들이 되게 적어지는 것은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좀 활기를 다시 깨워서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바로 그런 것을 읽고 전당대회 경선 룰 자체를 바꾸자.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로 하자. 그 100% 민심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심 100%냐 민심 100%냐 50대 50이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대선 이후에 대선 전부터도 민심하고 당심이 상당 정도 떨어져 있는 게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접근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게 이제 혁신안 중에 두 번째 안건이었는데 그 지도부의 반응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재헌절 다구리 사건인데 그 비대위의 반응이 전당대회가 바로 앞인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혁신의 의지도 없고 혁신의 에너지도 없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이 80%라고 하는 기존 룰 그대로 바로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한간에 뭐 통일교에서 집단 입당을 했다, 뭐 신천지가 집단 입당을 했다. 뭐 전환길이가 뭐 자기가 뭐 10만 명 뭐 그건 뭐 별로 근거 없는 것처럼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뭐 당 오혁인 여의도 연구원장도 지내고 하셨으니까 이 당원들의 분포가 이렇게 어떻게 변하고 하는 걸 이렇게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계엄 이후에 그 책임 당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만 저는 눈에 보이고요.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는 없다는 건데 계엄 이전에 뭐 조직적으로 무슨 뭐 확 입당하고 뭐 이런 건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2, 3년의 기간을 봤을 때 제가 그걸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조직국에 담당하는 분의 얘기는 그런 뭐 이렇게 갑자기 확 는다거나 이런 걸 별로 느끼지는 못했다는 건데 모르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하긴 또 그렇긴 그러네요. 뭐 우리가 정당 생활하면서 너 종교가 뭐니 이런 거 물어볼 일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적절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러면은 뭐 양쪽에서 다 명부해갖고 500만 당원 명부 다 내놔 이것도 너무 이상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전화 여론조사에 야당 지지자들은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거는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믿지 못해서였어요. 예, 그죠? 예.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내가 개인 사업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야당 명부를 가져간다는 거는 지금 여당,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대단히 민주적이고 대단히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당원 명부를 내놔라 이런 것은 뭐 야당 뭐 말살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저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그건 그런 그거고 또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윤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계엄 이후에 책임 당원들이 상당히 빠져나갔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아유 뭐 이 당 이거 미래가 없겠다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간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도 보고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계엄에 대해서도 뭐 할 수도 있지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당을 오래 지키신 분들은요. 저 이제 동네에 가보면 40년, 50년 지키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지금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이런 마음으로 지켜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을 지키는 분들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다 옹호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아 그리고 그 과거에도 보면 그 설령 당에 남아있고 속마음으로는 아유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까지 했겠어라는 정도의 심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야, 이 우리 당 요새 지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지방선거 좀 해보려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그 탄핵에 뭐 찬성하고 이랬던 사람이 당대표 돼야지라고 전략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든지 다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치유의 시간이 의욕의 시간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당을 이끄는 분들이 그 시간을 줄이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여기에 익숙하신 예. 관여도가 높으신 분들처럼 금방금방 그렇게 마음이 탁탁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간을 자꾸 늘리고 있는 이른바 지금 당의 기득권 갖고 있는 분들의 속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뭐 대단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본인들의 정치적인 기반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쭉 옹호했던 계엄과 또는 윤 대통령 부부를 옹호했거나 예. 그리고 그 이전의 세월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의 전행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본인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윤 대통령 부부를 계속 옹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참패했다는 얘기는 떨어진 지구당 위원장, 그 당협 위원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데 말이죠. 그분들은 뭐 합니까 요새? 3년 뒤 자기 총선이 이대로 가면 무조건 자기 또 떨어질 게 뻔한데 가만히 있어요? 나름대로 지역 활동하시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 목소리가 어디 들리질 않아요. 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연판장을 돌렸다 뭐 했다 이런 게 뭐 보도가 나오는 게 없어요. 예, 뭐 그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그 지금 당권 리더십의 추이를 보면서 눈치를 보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 하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당선율이 나빠질수록 밭도 사실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서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생각도
떨어진 분들은 대단히 혁명적이고 대단히 개혁적일 것이다. 그거는 별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득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소수이듯이 떨어진 분들 중에서 그분들도 어차피 다 공천 받았다 떨어지신 분들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좀 갈립니다. 되게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요즘처럼 정당 생활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어요. 저희 당은. 다들 힘들죠. 네. 뭐 오늘 윤희숙 위원장한테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시간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 시간을 자꾸 더 단축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이제 좀 인상 깊게 들리는데 도대체 그 시간이 내년 지방선거 참패까지 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양상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고 예측하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예측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일주일 뒤 전당대회에서부터 안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활동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요만한 구멍이라도 찾으면서 뚫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만약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혁신과 쇄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유와 전환의 시간이 되도록이면 빨리 올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써야죠. 근데 뭐 일각에서라도 뭐 전당대회에서조차 이른바 반탄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 더 이상 당을 갖지 못한다라는 뭐 당 쪼개자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있긴 있던데요. 거의 없습니까? 저는 많이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쪼개갖고 더 아직은 쪼개는 것이 무슨 뭐 대단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중도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강성분들을 극우라고 지금 표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유럽 국가는 워낙 다당제의 전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통 보수 정당이 있다가 요즘 극우적 정당들이 새로 생기거나 갑자기 좀 신장세를 보이거나 이제 그런 추이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제 체제에 있면서 사실상 트럼프가 일종의 음모주의자였던 그런 세력이 당권을 다 잡아버리고 집권까지 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유럽식으로 쪼개져서는 뭐 더 이상 뭐 양쪽 다 별로 그 존재 기반이 사라진다. 그러니 한 군데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모여 있다가 어쩌면 지금 극우라 불리는 분들이 또 집권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극우라는 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뭐 반이민 이민에 이런 대해서 거. 그렇죠. 근데 반이민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다양성이라는 스펙트럼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극단적인 입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극우가 무슨 이데올로기냐, 무슨 음모론이 이데올로기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극이라는 게 그 사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극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의 극우라는 거는 계엄 옹호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계엄은 이미 판정이 내려졌어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 선을 넘어서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입장이 극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세상이 달라지면 미국처럼 이 사람들이 뭐 집권을 할 거냐?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뭐 계엄에서 사람이 죽었냐, 사람이 다쳤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국민 눈높이예요. 지금. 그렇죠. 국민 눈높이는 분노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냐라고 외친 사람이 여전히 당권 1등이란 말이죠. 그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가스라이팅 시기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되고서 뭐 정당 해산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해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정부 여당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으세요? 국민의힘 해산하는 거에 대해서. 저분은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게 뭐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공식적으로 반국가적인 지향을 갖고 있어야 그게 해산이 되는 건데 이 당은 제가 속해 있는 당이라 그런 게 아니라 대단히 뭐랄까 애국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못했지만 잘못이 많지만 그게 정당 해산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여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야당이 더 질이 멸렬하게 극우적으로 가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분은 그 입장에서 유도하는 거고 물론 통상의 여당 대표만큼의 품격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란 국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서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는 게 그렇죠. 여당 대표인데 이분은 그 수준을 훨씬 못 미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야당은 더 문제죠. 네. 지금 야당이 그런 것에 자극받고 뭐 정당 해산 얘기하면서 우리 스크럼 짜고 다 같이 앉아서 뭐 옥새하는 기분으로 같이 싸우자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 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 표결을 제대로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느냐 여부를 수사하고 있잖아요. 또 굉장히 그런 그 의혹은 상당히 가는 상황이에요. 의원총회를 뭐 여기서 한다겠다 저기서 한다겠다 아무튼 본회의장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특검이 현역 의원 상당수를 이렇게 처벌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을 제가 원래 알고 정치 시작하기 전부터 알았던 예,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혹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고의적으로 그건 저는 사실은 좀 믿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그분들이 이 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정말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특검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되는 걸 보면 다들 계엄 직후에는 뭐 극구 말렸다, 전부 반대했다, 뭐 문건도 저 멀리서만 봤다 이러더니 사실상 그날 밤 당일에 모르겠어요. 제 추정이건데 계엄이가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해야죠라고 그냥 따라갔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특검의 유구한 그 역사 속에서 지금 단계에서 대단히 그 얘기를 크게 얘기하는 유구한 전통이 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뭐를 가지고 재판에서 얘기하는지를 드러나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뭔가 확실히 구체적 물증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건 그때 가서 따질 문제다. 이 말씀.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2일 전당대회까지 마지막 희망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희망을 계속 찾고 희망을 계속 그 구멍을 저는 네. 계속 뚫어야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올게요.